제 나이가 재작년에 벌써 60을 넘겼습니다. 어느덧 거울을 보면 마치 포도덩쿨 같은 주름이 얼굴에 얽혀 있어 서럽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이 나이쯤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늙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죽는 것도 그리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아픈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1년 전 이맘때 제가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깨닫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 남편은 사실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름판 기웃거리며 여자나 끼고 살던 저희 오빠나 막걸리를 턱주가리에 달고 사는 저희 아버지를 보며 커왔던 저였기에 제 남편은 꼭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착하고 순하고 책임감까지 넘쳤고 저는 그런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금술도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첫 아이인 현웅이를 낳고 현웅이가 4살이 되던 그 해에 딸 현지를 임신을 했죠. 그리고 그날은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고물 자동차를 닦으며 태어날 딸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딸이 그렇게 좋아? 어머니는 또 아들 낳았으면 하시던데. 아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마. 우리 엄마는 나 하나 딸랑 낳았고 그게 하필이면 아들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두고 봐. 손녀 보는 순간 나 말고 딸 낳을 걸 후회하실걸? 에이, 설마. 어머님 아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냥 나 혼자서 버스 타고 가도 된다니까 뭘 부산스럽게 여럿이 같이 움직여. 내 딸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고 병원 가서 검사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야. 근데 어떻게 당신을 혼자 보내?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날 더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아들이 팔불출 소리 들으면 어떤 누구라도 안 좋아하지.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난 좋아요. 팔불출이 내 꿈이었거든. 내 아들도 나중에 그렇게 될 테니까 각오하고. 얼른 가자. 경치 좋은 곳으로 해서 둘러가자. 뭐? 아니, 차 타면 15분이면 가는데 기름 아깝게 어딜 가? 딱 30분만. 아니, 1시간만. 응? 아니,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참에 겸사겸사 여행 기분 내는 거지. 아니, 결혼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만 두고 봐. 아이들 적당히 자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당신이랑 여행 다닐 거니까. 그러려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니겠어? 이런 남편이었으니 가난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늘 웃을 일밖에 없었죠. 특히나 그때 날이 어찌나 화창했는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현웅이를 앞에 끼고 앉아서 밖을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앞을 봤는데 맞은편에 있던 차가 차선을 넘어 저희 차로 돌진하는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저도 남편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죠. 제가 떠올린 것은 오로지 현웅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차가 몇 번을 뒤집혔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사고 후 27일이 지난 뒤였죠. 저는 머리가 깨지고 무릎뼈가 부서져서 2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응급수술 끝에 딸 현지도 일찍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웅이도 무사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절망하면서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이 망할 년, 너만 살아? 차라리 같이 죽지 그랬어. 애들까지 싹 다 같이 내 아들 옆으로 갔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만 죽어? 왜? 너 당장 우리 아들 살렸네. 내 귀한 아들,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내 아들.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랑 네 애들 보호한다고 핸들만 반대로 돌렸어도 내 아들 살았어. 근데 너 때문에 희망을려나 왜 너만 살았어? 차라리 죽지. 내 아들이 그렇게 너 좋다고 했는데 왜 너만 달랑 살아남았어? 죽어. 지금이라도 내 아들 옆으로 가. 어머님, 그러게 내가 말했지. 병원 혼자 다녀오라고. 내 아들 들들 볶아서 같이 따라 나서게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었어. 알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죽어. 시어머니는 수술 후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 손으로 잡아뜯으면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반항도 하지 않고 그걸 묵묵히 견뎠고요. 뒤늦게 사람들이 와서 말리면서 끝이 나긴 했지만 그 뒤에도 그런 일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에 찾아와 잠들어 있는 제게 찬물을 부어버리기도 했고 식사를 하면 식판을 다 엎기도 했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잘 자고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우라가침이셨던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정도였으니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부터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집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서울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동네의 할머니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할 정도였죠. 아들 죽어 가엾긴 해도 저러다 며느리까지 잡아 죽일 거라고 욕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 죽고 7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죠.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노망난 할망구 뭐가 예쁘다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줘? 내 말이 온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며느리를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맞아. 보는 내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어. 적당히 하고 그냥 빨리 접어. 이 동네 자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제사상에 똥칠을 하고 흙덩이 올려놔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했지. 저는 그 말에 대꾸 대신에 그저 자리만 안내하고 말았죠. 남편 죽고 시집살이가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울분을 터뜨렸을 겁니다. 뭐 어떨 때는 너무 밉기도 했고 꼴도 보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죽음이 남편 보냈을 때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낳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의 어머니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었죠. 심지어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저는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 고물차를 끌고 어딜 가?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냥 안전하게 버스를 타. 튼튼하고 커서 그게 더 나아. 넌 모처럼 쉬면 집에 좀 박혀있고. 아이, 고물이라도 잘 굴러가거든. 그리고 나 운전 잘해. 그냥 병원 후딱 다녀오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셔. 아, 근데 엄마가 현웅이는 대신 좀 봐.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갔다가 후딱 돌아올 테니까. 어? 현웅이도 데리고 가. 가족 나들이 아들을 왜 빼고 가? 뭐? 아니, 병원 간다니까 무슨 나들이. 겸사겸사 가는 거지. 넌 내가 몇 번을 말해줘야 찰떡처럼 알아들을 거야. 현웅애미 살림하고 돈 아낀다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이럴 때 좀 눈치 있게 다녀오면 좀 좋아?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가라고? 꼭 어딜 가야 여행이야? 병원 가면서 바닷길로 비행 둘러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산길도 좋지. 봄이라서 여기저기 꽃도 피고 그럴 텐데. 저 예쁘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맞네. 좋다. 그럼 엄마도 갈래? 이게 진짜 눈치는 뒀다 어디 했어? 옆집 누렁이 케밥에 말아줬니? 어떤 며느리가 시애미가 옆에 떡 있는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아이,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병신이지. 이걸 어디 가서 여시랑 바꿀 수도 없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그 남편의 그 어머니였던 겁니다. 모르는 척 남편의 차를 타고 갈 때도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굴었다고 해도 본인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걸 모르지 않았죠. 해서 저는 제 시어머니는 미워했지만 진짜 미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저를 미워했다면 저를 쫓아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진짜 그랬다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저는 몇 달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끔찍해하면서도 어린 현지 현웅이 봐주셨고 제가 그나마 돈을 벌며 살 수 있었던 거죠. 덕분에 작긴 해도 식당 하나 열어서 우리 식구 살 길 열어준 것도 시어머니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해서 저는 꾸준히 시어머니의 제사도 챙겼죠. 물론 애들은 제가 구박받는 것만 봤으니 그런 저를 이해하긴 힘들어하더군요. 엄마는 왜 할머니 제사를 아직도 지내? 끔찍하지도 않아? 현지야, 그러지 말라니까. 됐어. 아주 이 집구석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엄마랑 오빠 보면 내 속이 뒤집힌다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적당히 좀 하라고. 착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현지는 돌아오는 제삿날이 되면 늘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는 제게 늘 남편을 죽였다며 구박을 했고 남편의 제사가 하필 딸의 생일과 겹쳐서 제 생일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 아이 입장에서 할머니는 싫은 존재였던 거고요. 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늘 딸의 생일을 먼저 챙기고 몰래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금 부딪히는 게 있긴 해도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랐어요. 현웅이는 일찍 독립해서 서울에서 큰 회사를 다녔고 딸은 대학 입학 대신 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했죠. 그러니 남들이 보면 저는 팔자 좋은 여편네였습니다. 아유, 현웅 엄마는 걱정 없겠어? 애들이 어쩜 그렇게 다 잘 자랐어? 식당도 잘 되고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공무원이잖아. 아주 든든하지. 자식복, 그렇죠. 있긴 하죠. 잘 자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가 제일 부러워. 현웅이 심지어 착하잖아. 뭐 현지는 좀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한배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격이 달라? 어떨 땐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고 집에선 성질 더하지.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걘 누굴 닮았어? 애 아빠?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요. 뭐? 아이고 모르나 마나 시어머니라니 끔찍하네. 아니에요. 시원시원하고 말은 거칠어도 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고민은 많았습니다. 제 딸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성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사춘기라 그렇다 넘겼지만 크면서는 더 심해지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 아주 싹 다 불을 질러버릴까? 너 또 왜 그래? 왜 또 퇴근하자마자 안 좋은 소리를 입에 자꾸 담아? 열받게 하잖아. 진상 민원들 때문에 공무원 죽어나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오늘은 보조금 안 들었다고 칼까지 들고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술 먹어서 다 없어진 거더라고. 근데도 자기는 안 마셨다고 난리를 피웠어. 그게 끝이 아니야.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뭐? 그래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웃었더니 자긴 결혼도 안 했으니 총각인데 왜 할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내가 먼저 꼬리 쳤다고 짓거리잖아. 아우 지금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근데 난 그런 진상들 때문에 죽은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죽어? 아니 설령 죽더라도 그 인간은 데리고 죽어야지. 죽일 때도 그냥은 안 죽일 거야. 아주 살점을 한 점씩 포를 떠서 과다출혈로 죽게 해야 내 속이 좀 후련하겠어. 현지야, 속상한 건 알지만 자꾸 그런 험한 말 할 거야? 엄마는 착한 척 가식 좀 떨지 마. 짜증나니까. 그니까 엄마 식당 가는 거 그냥 나 물려주면 좀 좋아? 쥐꼬리만 월급 받고 있는데 세금 몇 푼 냈다고 공무원을 부려먹는 인간들을 안 보고 얼마나 좋아. 엄마도 이참에 일 그만두고 다 좋잖아. 뭐하러 사서 그 고생을 해. 식당 사장보다 공무원이 훨씬 좋은데. 난 돈이 더 좋아. 이 고생해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면 차라리 관공서에 불 지르고 끝내는 게 좋으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 엄마 눈엔 오빠만 보여? 오빠가 아빠랑 똑 닮아서? 난 망할 할머니 닮고? 또
너 정말 나쁜 말들 자꾸 할 거야? 할머니 좋은 분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늙어서 돈돈하면 그건 괜찮고? 됐어. 치사해서 나도 더는 말 안 해. 아, 담배 말려. 너 엄마가 몇 번을 말해. 그거 몸에도 안 좋은 거 피우지 좀 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건강 타령하면서 끊어. 그냥 여자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오빠 놈도 피우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숨도 쉬지 말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안 그래? 차마 그랜 적지 못했지만 말끝마다 욕을 습관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기분이 들 정도로 막말도 거침이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딸과는 결이 다르긴 해도 아들 역시도 문제가 있었죠. 남편을 닮았는지 순하고 착하긴 했는데 하필 그 정도가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를 보는 것처럼 늘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여렸고 그런 걸 알아차린 주변인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했고요. 그나마 결혼하고 잘 사나 했었는데 그 무렵에 전세 사기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접고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말은 했는데 그걸 들은 딸의 반응은 최악이었죠. 지금 장난해? 걔가 왜 여길 와? 안 그래도 민원 진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멍청한 오빠의 세트로 새언니까지 그 화상들이 줄줄 딸려올 거 아니냐고? 그럼 너희 오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둬? 일도 힘들다고 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한지 정신과까지 다닌다고 하잖아. 이럴 때 가족이 나서는 거고. 그게 왜 내 오빠야? 엄마 아들이지. 현지야. 그래도 너희 어릴 땐 친했잖아.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오빠가 오빠 같아야지 친해지지. 엄마는 저런 오빠가 순하고 착해 보이는지 몰라도 난 끔찍해. 오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매번 돈 뜯기고 들어왔고 성인 된 뒤에 취업 준비할 땐 어땠어? 어디 다단계 들어가서 못 나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번만 해도 그래. 엄마가 식당 일하면서 돈 벌어서 그놈한테 다 준 거 아니야?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일 벌려 놓은 것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뒤지겠는데 그 진상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지옥 아니냐고. 그리고 그 인간 여기 와서 무슨 일 한다고 오라고 그래? 설마 엄마 식당 물려주냐고? 그냥 오라고 한 거야. 나 도우면서 식당 일 좀 배우고 싶다고 하긴 했지만 도우면 그때 물려받는 거 아니냐고? 그게 그 말이잖아. 내가 이래서 싫은 거야. 엄마도 짜증나고 오빠 새끼는 더 끔찍해. 내가 물려받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니 왜 오빠야? 왜 그놈은 되고 난 안 되냐고? 이거 차별이야.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못 끊는 거고. 엄마는 아빠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싫은 거지? 그렇지? 현지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다 널 걱정해서. 됐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그것들 바로 쫓아내버릴 거야. 다른 거 다 양보했잖아. 근데 그 식당까지 왜 그 호구 새끼한테 내가 줘야 하냐고? 딸은 언제나 제 식당을 대신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라고 하고 뒤로 빠지고 싶긴 했어요. 그런데 저 성질머리로 식당을 운영했다가는 정말 불이라도 지를 것 같아서 차마 그러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장 식당 시작하면 메뉴판 싹 다 바꾸고 가격 올리고 전부 셀프로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죠.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장사하고 제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 80%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도 대부분 많았는데 최신식 기계에 셀프로 운영하면 발길이 끊어질 게 뻔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나마 성격이 온순하니 배우면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걸 떠올리면서도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버려두고 제 뒤를 이어서 가게를 하는 게 저 역시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고향에서 좀 쉬다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만 하려고 불러내린 거였어요. 지금이야 식당 일한다 해도 시골에 있다 보면 질려서라도 다시 기운 차리고 올라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로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 판단이 틀렸다고 바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때문에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현지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진짜 안사람 뒤로 넘어가겠어. 왜? 현지가 또 뭐라고 했대? 말은 안 하는데 속상해서 계속 울잖아. 안 그래도 나 일 그만두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로 상처를 줬는지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불보듯 뻔하지. 저번에 나더러 식당 운영할 거면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 왜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교육받으래. 저놈의 성질머리는 어떻게 해야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아주 할머니랑 판박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불러왔는데 현지도 속이 많이 상해서 그랬을 거야. 지가 속이 왜 상해? 엄마, 이해도 너무 깊으면 병이라고 그랬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 버릇이 점점 나빠지는 거라고. 실은 이전부터 식당 운영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공무원 하는 게 걔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싶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진심이었나 봐. 걔가 식당을? 손님이 뭐 좀 달라고 하면 국그릇도 던질 그 성격으로 무슨 식당? 또 모르지. 하면 또 잘하긴 할 거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만 저렇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잘하고 일도 잘하는 건 너도 알잖아. 어쨌든 현지는 너 내려와서 식당 물려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도통 믿질 않아. 쓸데없는 걱정이라니? 그야 적당히 좀 쉬다가 서울더시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나 진짜 식당 운영할 생각으로 내려왔어. 세연이도 찬성했고. 세연이가? 아니 왜? 이런 시골 바닥에 뭐가 있다고? 서울에서 평생 살던 애가 여기서 살 수 있겠어? 괜히 너 때문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는 건 아니고. 아니야. 말이 좋아 대기업이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알고 있고 사람에 치이고 실적에 치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지켜봐서 그런지 여기 오자고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세연이야. 사실 전세 사기 당한 것도 당한 건데 그 전에 우리 집 도둑도 들었거든. 그때 세연이도 너무 많이 놀라서 이사 결정했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여기 와서 세연이 마음 좀 추스르게 할 생각이었는데 현지가 저 정도로 크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이러다 진짜 사람 잡는다고. 그래, 내가 현지한텐 따끔하게 주의를 주마. 저는 그 다음날 현지에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줬습니다. 빙 둘러서 말을 하면서 새언니나 오빠에게 좀 잘해달라 부탁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현웅이에게 식당 운영을 맡겨볼까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현지는 제 말을 받아들이긴커녕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 내외가 머물던 방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질렀죠. 야, 너 뭐야? 내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지랄이야? 똑바로 말해. 뭐라고 짓거렸어? 아가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왜 나한테 자중하라고 해? 왜 너한테 좀 잘하라고 하냐고? 도둑 들고 사기당해서 우리 집까지 쫓겨온 주제에 박힌 돌 빼려고 이빨 깐 거 맞지? 아가씨 정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굴 호구로 봐? 야, 내가 오빠랑 같은 수준으로 보이니? 너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내가 민원인들 상대한 게 10년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너 같은 게 내 앞에 턱 앉기만 해도 촉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란 뜻이야. 안 믿기지? 근데 어쩌니? 난 바퀴벌레 더듬이가 있거든. 어디서 썩은 내 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느낀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가씨.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식당 차지하고 싶니? 그래서 뒤에서 수를 쓰는 거지? 누가 사탕만 줘도 꼬리를 흔들고 쫓아가는 오빠가 그런 꾀가 생겼을 리는 없고. 그럼 너 아니야?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걸 보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만 못해? 그래도 새언니야. 너보다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어? 내가 뭘? 전현이 먼저 거짓말했으니 그 멍청하고 덜 떨어진 오빠가 엄마한테 이런 거 아니겠어?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나한텐 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도 모를 전연편을 왜 들어?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나 말고 오빠나 단속시켜. 내가 새언니랑 말 몇 마디 섞어보니까 알겠더라. 눈웃음 살살 치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가식 떠는 년이라는 거 한눈에 알겠던데? 보나마나 멍청한 오빠한테 이빨 털어서 돈이나 뜯어냈겠지. 어디서 꽃뱀 같은 년이. 그만 못해? 순간 저는 또 욕설을 입에 담는 딸의 뺨을 한 대 때렸죠. 딸도 놀랐지만 저 역시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매 한 번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가 처음 손을 댄 거였던 겁니다. 딸은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죠. 엄마, 지금 날 때린 거야? 그래. 엄마, 이제까지 너 믿고 기다렸어. 현진이가 하는 선택 모두 존중했고, 하지만 그게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너도 그게 싫으면 차라리 나가. 나가? 하, 진짜 웃긴다. 전현 때문에 딸을 내쫓겠다고? 엄마는 좀 솔직해질 수 없어? 뭐? 그냥 내가 처음부터 싫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주 끔찍해서 죽겠다고 하지. 아빠 죽은 날에 태어난 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랬냐고. 그런 말이 어딨어. 왜 그런 생각을 해? 늘 그런 생각했잖아. 내 생일마다 몰래 아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걸 보면서 평생을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알긴 해. 그래, 나가줄게. 내가 나가면 그만 아니야? 엄마 구박하던 할머니랑 닮은 난 빠질 테니까 어디 한번 아빠랑 똑 닮은 오빠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딸은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도 몇 번이나 했고 직접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기도 했지만 현지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딸이 눈치를 볼까봐 정말 몰래 제사를 지냈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에게 내내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 일 때문에 며칠을 끙끙 소가리를 했었는데 얼마 뒤에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안에 있던 돈까지 털어갔던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참 많은 위로가 되어줬죠. 며느리는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였거든요. 이게 어쩌려고 도둑질까지. 아이고 정말 동네 창피해서. 처음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 필요한 게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걸 미리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가씨 사는 곳에 반찬이며 옷까지 이것저것 사서 챙겨 보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내다가 힘들면 분명 다시 올 거고요. 정말? 그런 거면 차라리 내가 하마.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그 정도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오래 상처를 받았으니 아물 때까지 환기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런가? 근데 아가, 넌 우리 딸이 밉지도 않아? 매번 그렇게 욕을 달고 살고 너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써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 입장에서 저희는 굴러들어온 돌인 건 맞잖아요. 아가씨도 다 생각이 있어서 어머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건데 뜬금없이 일 다 접고 내려와서 식당 한다고 하면 저라도 싫죠. 그러니 이 정도 미움받는 건 각오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 이해를 해주면 난 고맙지. 세연아,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헌데 정확히 그 무렵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도 빠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요실금까지 오더군요. 나이가 있으니 그러려니 넘기긴 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이 있다고 해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려는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기 사장님, 거스름돈 안 주세요? 아, 줘야죠.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았고 국밥에 술까지 주문을 하셨으니 2,500원 거슬러 주세요.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은 더 있었고 그러다 하루는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깜빡하고 요리를 하던 걸 잊어버리게 된 거였죠.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게 부엌을 채웠을 때서야 알게 되었는데도 몸을 제대로 못 가눠서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고요. 다행히 며느리가 발견하고 얼른 불을 끄긴 했는데 그때 다들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된 거죠. 깜빡깜빡하는 게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 가보자, 응? 검사 받아서 원인을 알면 좋잖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진짜 치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한다고. 치매라는 거 요즘에 약으로 조절 다 가능하대. 진짜야. 늦추는 거지. 엄마를 바보로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 제발. 이런 순간에도 그래야겠어? 엄마 아플 때도 병원 안 갔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진짜 나빠. 자식만 부모 가슴에 대못 박아? 부모도 마찬가지거든? 현지한테 말할까? 현지 그것이 알면 집안 난리나. 제발 시끄럽게 만들지 마. 엄마도 생각 좀 정리하게 해주고. 엄마 좀 있으면 생일이야.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있고 싶어. 아들, 이리 부탁하마. 제 말에 아들은 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더군요. 알았어. 하지만 더 늦추면 안 돼.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죽는 거 하나 안 무섭다며 아파도 병원 한 번을 안 갔던 저였습니다. 죽어서 먼저 간 남편이랑 시어머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치매만큼은 싫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간직했던 기억을 하나씩 잊어가는 것도 싫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목숨 연명하는 것도 싫고 끝끝내 자식들에게 아픈 기억만 주고 가는 게 끔찍했네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여기저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자식들이 제 추한 모습을 덜 보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다리가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마치 꿈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는 열심히 달리는데 몸은 그렇지 못했기에 가다가 넘어지길 몇 번이나 반복했죠. 걷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절망감은 더 심했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서는 콱 죽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요양원 몇 곳을 알아보는 것에 성공했고 언제 말을 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날이 밝았고 아침부터 거하게 며느리가 한상을 차려줬죠. 어머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아가씨도 왔으면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 그래 괜찮아. 고맙다. 아침부터 뭘 이렇게 차렸어? 이때 아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가. 알았지? 솔직히 난 이걸 왜 미루는 건지도 모르겠어. 여보 그만. 오늘 어머님 생신이야. 이런 좋은 날까지 왜 그래? 하지만 여보 내일 이야기해. 내일. 그런 소리 할 거면 식당에 나가서 일이나 하고 저녁에 외식하는 시간 맞춰서 꼭 들어오고 그때 선물도 드리고 케이크도 불 거야. 알지?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나가고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죠. 죄송해요. 저 사람 아시잖아요. 눈치가 좀 없기도 해서. 먼저 간 내 남편 닮아서 그래. 그 사람도 착하고 순했는데 눈치가 좀 없었거든. 그나저나 나도 식당을 나가봐야지. 가르치긴 했어도 식당 혼자서 운영 못해. 오늘은 안 돼요. 실은 제 생일 선물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랑 데이트할 생각이라서요. 오늘은 장사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 좀 떨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일도 없고 편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더 좋은데요? 아니 그래도 일하느라 흔한 여행 한 번도 못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랑 가요. 네? 그땐 꼭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애들 다 크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다니자고 했던 그 남편 말이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우린 한참을 달려 먼 곳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의 꿈이었죠. 희한한 것은 제 기억엔 전혀 없던 장면이 보였던 겁니다. 차가 뒤집혔던 그때 허공에서 흔들리는 남편의 팔이 제 눈앞에 보였죠. 꽉 감긴 눈과 머리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핏물을 보며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남편이 눈을 번쩍 떴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당장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때서야 그게 꿈이라는 걸 인지했어요. 제 남편이 그런 표정으로 제게 소리를 지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제게 둘둘 감겨있던 안전벨트가 풀리면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엄청난 추위를 느꼈습니다. 낡고 허름한 느낌이 드는 집의 맨바닥에 제가 누워 있었죠. 바로 나가려고 문을 잡아당겼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가, 나 여기 있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문이 왜 안 열려? 쉿! 살고 싶으면 조용히 계세요. 지금 큰일이 생겼어요. 뭐? 문 좀 열어봐. 무슨 일인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안 움직여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도 닫아놨으니 별일 없을 거고 제가 얼른 가서 경찰 불러올게요. 휴대폰도 지금 먹통이라서요. 어머님은 저 믿으시죠?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서 꼼짝도 말고 기다리셔야 해요. 아셨죠? 며느리가 떠났는지 밖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막이 감도는 가운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강한 추위까지 느껴졌죠. 손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분명 거기서 며느리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쓸 수 있는 도구는 없었지만 오래된 집이라 나무 틀에 한지를 바른 그런 문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겨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뚫을 수 있었고 손을 넣어서 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나무판을 밀어냈죠. 그리고 밖을 나오니 정말 너무 깜깜한 어둠이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인지 춥기도 너무 추웠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온통 며느리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런 산길을 혼자 내려가다가 행여 사고라도 당했을까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방향도 모르고 어두워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래로 또 아래로만 걸었죠. 그런데 아주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 며느리와 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고요. 기쁜 마음에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부르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죠.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걸어가는데 순간 그 실루엣 중 하나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른 몸을 돌려서 몸을 나무 뒤로 숨겼고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이러다 살아서 나오면 어쩌려고? 그땐 당신도 나도 끝장인 거 몰라? 못 나와. 다리가 병신이라니까? 그리고 치매야. 설령 여기서 독하게 살아남아서 기어 나온다고 해도 모른다고 눈만 껌뻑이면 속여 넘길 수 있어. 그 아들이 그 엄마랑 완전 다들 병신들이라니까? 내가 눈물 한번 뚝뚝 흘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저 우리 며느리 이러는 멍청이들이라고. 그런 인간들 가지고 노는 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그 딸년 성질 고약한 그년이 알면 경찰에 찌르면 어쩌려고? 그럴 줄 알고 도둑질까지 했다는 누명을 제대로 씌워놨지. 아무도 걔 말 안 믿어. 그리고 경찰? 알면 뭐. 치매 걸린 노인이 요양원 알아보다가 사라진 거야. 치매 확진받고 우울증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노인들도 꽤 많을걸? 막말로 내가 어머님 사라졌다고 울고불고 하면 지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땐 그 딸년한테 책임 다 몰면 그만이야. 아무리 멍청하지만 그게 통할까? 통하지.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죽은 날 그년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 엄마한테 막말하고 떠나서 그간 시어머니가 힘들어했다. 다 아가씨 탓이다. 이러면 그만 아니야? 그것도 땡땡거리게만 하지. 하는 짓은 그 애미의 그 딸년이야. 그래? 뭐 그럼 됐지. 딸년 치우면 어차피 세연이 너네 서방은 호구잖아.
유산 상속받아서 가게 확장하자고 슬슬 꼬여봐. 당신한테 돈 넘기면 그때 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그래야지. 아, 지겹다. 대기업 다니는 멍청이라서 결혼한 것까진 좋았는데 순진한 게 아니라 대가리가 멍청한 거야. 여기저기 호구 잡혀서 돈 다 뜯기는 걸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얼른 돈 빼돌리고 끝내는 게 좋지. 그래도 진짜 다행이지 않아? 그야 그렇지. 전세금만 빼돌리고 이혼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시골에서 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아들이었다니 몰랐으면 손해봤을 거 아니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내연관계로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보다는 돈으로 얽혀있는 것 같았죠.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도 그들의 소행이라는 거였죠. 며느리는 그 일을 들먹여서 아들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의를 했고 놀란 아내를 달래려고 이사를 결정한 아들은 전세금을 사기당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전세 사기를 친 것은 그 남자였던 거고요. 적당히 돈을 털어먹었으니 이혼을 진행하려던 찰나에 제가 식당을 크게 한다는 걸 알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성격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딸을 먼저 내쫓아버린 거였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웅이도 나한테 고마워할걸? 치매 걸린 엄마를 인생에서 빨리 치워준 거니까. 똥기저귀 갈아주고 밥 지어서 해주는 수고로움을 덜어준 거잖아. 더구나 시어머니는 평소에 빨리 죽는 게 소원이란 말도 했었어. 뭐 소원성취? 그거 해준 거니까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 미친, 돈 많은데 왜? 남편이랑 시어머니? 뭐 어쨌든 얼른 따라가고 싶다고. 어쨌든 우리 덕분에 빨리 소원 이뤘으니 알뜰하게 벗겨서 얼른 여기 뜨자. 시골 총구석이라서 진짜 심심하단 말이야. 근데 도중에 깼다는 건 뭐야? 수면제는 왜 안 들었지? 내 말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거 내가 먹었을 땐 분명 기절했어. 노인네 힘도 좋아. 어떻게 그걸 먹고 일어나? 됐어. 야, 얼른 가자. 너 더 늦으면 의심받아. 그래, 얼른 가서 눈물 파티 한번 벌여야지.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아들을 위해서 저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고 울면서 걷기 시작했죠.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다리로 눈 쌓인 숲길을 내려오며 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간 남편이 지켜준 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죽기 살기로 기어서라도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걸어간 시간만 3시간이었고 운 좋게 트럭 기사가 절 발견해서 저희 마을 근처에 내려줬어요. 트럭 운전사가 제게 2만 원을 쥐어주며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그 새벽에 시골길을 달리는 택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걷고 걸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현지야! 머리는 산발을 해서 얼굴엔 마스카라가 다 번진 현지는 신발 한 쪽도 신지 않고 제 앞에 서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 발을 만졌죠. 이게 뭐야? 이 추운 날에 신발은 어쩌고?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 치매라며 왜 말 안 했어 왜? 미쳤어? 진짜 노망 들었어? 숨길 걸 숨겨야지 아픈 걸 숨겨? 도대체 엄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말이나 하더니 진짜 그러려고 한 거야? 소리 좀 지르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은 정말 말짱해. 믿어줘.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딸 현지가 제게 옷을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 믿어. 엄마가 날 아예 몰라봐도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믿어. 진심이야? 미안해 엄마. 난 내가 아빠 죽이고 태어났다는 게 너무 싫었어. 오빠가 툭하면 나 할머니 닮아서 성격 안 좋다는 말 하는 것도 싫었고 내가 할머니를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엄마 못살게 잡아먹으려는 사람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로 너무 미웠어. 그리고 엄마는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굴었잖아.
삶에 미련 하나 없어 보이고 얼른 죽어서 아빠 만날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더 미웠어. 그런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었고.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어.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쩌라고 성질 머리가 이런데. 알아. 엄마도 다 알아. 그래도 현지야, 이건 알아줘. 할머니 좋은 사람이었어. 적어도 엄마한텐 그래. 말이 거칠고 투박해서 그렇지 정말로 멋지고 좋은 사람. 난 우리 현지가 시어머니 닮은 게 좋았어. 아빠도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나랑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너희 아빠 그리워서 너 생일에 몰래 제사 지낸 거 아니야. 물론 보고 싶지. 그 사람이 그리운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이유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현웅이 태어났을 때도 좋아했지만 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어. 그래서 그랬어. 너 생일날마다 그 사람이 널 보러 오면 좋겠다 싶어서 제사상 차린 거야.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제사가 네 생일이랑 같으면 좋아할 것 같았거든. 멍청한 게 오빠랑 똑같네 정말. 미안해. 정말 너를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아빠한테 너 자랑한 거였단 말이야. 우리 딸, 당신이 사랑했던 내 딸이 이렇게 잘 컸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어. 딸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의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제품에서 울었죠.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이 왜 생겼고 어떤 걸 알게 되었는지도 집으로 가면서 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딸은 눈빛이 바뀌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까지만 봐줘. 성질머리 더러운 거 오늘까지 좀 봐달라고. 딸은 그 말과 동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놀란 아들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 아들의 팔까지 물어버렸죠. 아이,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짓이야? 오빠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착한 게 벼슬이야? 내가 말했지, 전혀 싸하다고. 우리 엄마 죽이려고 숲속에 박아둔 년 감싸고 돌면 오늘 너도 내가 죽일 거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내내 울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누굴 어디에 버려? 너 진짜 미쳤어? 아예 정신줄 놔버린 거야? 그때 제가 안으로 들어갔고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놀랐는지 잠깐이긴 해도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덤덤하게 말했죠. 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내가 지금 거기서 내려온 길이니까.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숲에 있던 빈집에 있었다고 말했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제가 날 죽이려고 했어. 남자도 하나 있더라. 같이 돈 나눠 먹을 꿍꿍이를 가지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전세 사기도 다 이것들이 꾸민 짓이었고 현지 쫓아내려고 작정하고 이간질하기까지 했어. 제 말에 며느리는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님, 어쩜 그래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정말 치매가 심해진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보, 어머님 당장 병원 모시고 가자.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 감쪽 같은 연기에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볼 딸이 아니었기에 다시 며느리를 잡아뜯기 시작했죠. 아들이 그런 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같이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면제를 먹였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병원 가자. 검사 제대로 해. 제가 나한테 약을 먹였어. 내가 처방받은 적 없으니 그때는 발뺌 못하겠지. 어쩔래?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어디서 드셨겠죠?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지문! 너 나 그 빈집에 가두고 떠났을 때 지문 남아있을 거다. 경찰에 신고해볼까?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치매 노인이 혼자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순간이동이라도 했다고 할래? 너 그 숲길에서 운전해서 왔을 테니 자동차 바퀴 자국도 그대로 있을 거고. 정신 차리세요. 애초에 그런 게 왜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며느리는 말을 하다가 멈췄고
당황한 기색이 여실히 드러났죠. 얼마나 뭐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말하고 싶었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걱정했다 그 말이죠. 딸은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다시 며느리를 쥐어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아들도 더는 말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게 병원을 가자고 하는 동시에 며느리에게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했죠. 조사가 끝나면 그때 밖으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며느리는 하얗게 질려서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그제서야 확신을 하고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백은 받지 못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느리는 조사를 받게 됐죠. 그리고 제대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에 저는 죽어도 가기 싫었던 병원에 가야 했고요. 헌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치매가 아니라고요? 네, 정상업 수두증이네요. 딱히 원인이 밝혀진 병은 아닌데 이전의 기록을 보니 큰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고요. 그럼 선생님 저 죽나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치매랑 증상이 비슷해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전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뇌실에 축적된 뇌척수액을 보강으로 배출하여 압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술하시고 재활도 하시면 일상생활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애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빨리 병원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것도 남편이 제 자식들을 또 지켜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애초에 그게 아니었다면 저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몰랐을 테니까 말입니다. 재판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진 모르지만 분명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끔찍하게 싫어하던 공무원이란 직업을 그만두고 둘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붙어있으면 매일 싸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합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부족한 걸 잘 채워주었기에 아들도 딸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아마 이것도 죽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준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생전에 남편 소원처럼 여기저기 여행도 갈 생각이에요. 이게 저를 살려준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자식들에게는 의지가 되지 못하고 상처만 줬던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앞으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생각이에요. 남편 목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까지 말입니다. 제가 잘 판단한 게 맞는 거겠죠? 다른 분들도 습관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처럼 나중에 진짜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